자기가 탁월한 마켓 타이머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됩니다, 그게. 우리가 2025년에 진짜 꼭 집을 사실 분들은 항상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고요. 제가 집을 꼭 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부부가 일단은 의기투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은 사지 말고 아내는 사자 그러면은 집사람 얘기 듣는 게 낫습니다. 뭐 지금 이제 연말은 아무래도 조금 좀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또 내년 시장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을 거고 또 변수가 어떻게 또 이어질지 좀 궁금하실 텐데 내년 전망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될까요? 저는 2025년 시장을 박스권으로 봅니다. 박스권 속에 뭐 변수에 따라서 좀 출렁거림 혹은 울퉁불퉁 이렇게 보시면 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단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2025년 시장 전망을 했어요. 전국은 집값 기준으로 한 1% 하락. 지방은 한 2% 하락할 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올해 전망치 마이너스 0.8보다 한 2배 정도 하락폭이 큰 거로 나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지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출금리보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크고 그리고 이미 가격이 상대적으로 서울 수도권보다 못 올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은 영원한 우하향은 없습니다. 다만 기울기가 좀 차이 날 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뭐 서울보다 뭐 가파르게 오르는 그런 국면은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지방도 거의 아마 바닥을 다지면서 매물을 좀 소화시키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지 않을까. 그래서 지방을 너무 저는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좀 보고요. 결국은 이제 2025년 시장에서 이제 변수가 결국은 기준금리죠. 기준금리를 몇 번 정도 인하할 거냐. 대체적으로 한 두 번 정도 인하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제 3.25%죠. 그런데 이게 이제 한 두 번 정도 낮추면 뭐 2.75% 정도 된다. 근데 이 얘기도 결국은 미국하고 또 보조를 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 정부 들어서 물가가 많이 올라 버린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대치를 또 낮춰야 되는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출 규제를 과연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본다면은 입주 물량이 이제 좀 줄거든요. 이에 따른 이제 수요자들이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어느 정도 느낄 거냐가 뭐 세 번째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부동산 124 자료를 보니까요. 2024년에 전국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36만 가구 정도, 2025년에 한 26만, 10만 가구 정도 줄죠. 그다음에 2026년 가면은 한 15만 가구 정도, 2027년 가면은 한 10만 가구 이하로 떨어진다는 그런 자료들도 있어요. 물론 서울은 2025년에 올해보다 입주 물량이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2024년에 2만 7천에서 2025년에 한 3만 5천 가구 정도. 근데 이 서울도 뭐 2026년 넘어가면 또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소비자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요. 왜냐하면 지금은 정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화되고 그다음에 비대칭성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면은 이게 뭐 유진 파마의 뭐 효율적 뭐 시장 뭐 가설 이런 거 보면은 정보가 빨리빨리 전달되면은 그게 효율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에 공급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집값이 크게 안 빠질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보면은 이미 이 상승 에너지를 많이 분출을 해버렸기 때문에 25년은 별로 기대할 게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분명히 많이 올랐고 대출 규제라는 것도 또 강력하게 작용하고
이름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없기 때문에 입주가 없기 때문에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그런 약간 좀 지지부진한 뭐 그런 박스권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주택자들은 이제 아무래도 뭐 실수요 개념으로 본다면 크게 하락하거나 크게 오르지 않는 상황이라면 뭐 주택을 사도 괜찮은 시점이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하죠. 네. 지금 약간 계륵 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집을 살려면은 간절하고 절박해야 돼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인생에서 가장 그 쇼핑이잖아요. 그쵸, 예. 이걸 갖다가 그러면은 뭐 들컥 결정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내가 집을 왜 사야 되는가? 그에 대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은 집 안 샀대요. 지금 MZ 세대들은 집을 필수제가 아니라 선택제로 보거든요. 기성세대하고 요즘 세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놓고 그다음에 집을 장만하는 게 삶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어떤 통과래 같은 거였다면 지금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뭐 그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요 사이 또 젊은 세대들 보니까 집을 지금 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주식을 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사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주식이 패가망신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뭐 투자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서 특히 목돈이 많지 않은 사람에서 무리 연끌해가지고 집을 막 대출을 막 50% 60% 내서 사는 거는 그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꼭 집이 필요한가? 아니 그럴 수도 있죠. 결혼을 했는데 뭐 맞벌이인데 뭐 좀 안정적인 어떤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미연걸 매수해서 어차피 집을 사시는 건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제가 꼭 좀 드려요. 반드시 사야 되는 건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은 집을 꼭 사야 된다. 그런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타이밍을 그만 재고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하라. 가격. 예. 제가 2023년부터 제가 고점 대비 30%면 사셔도 됩니다. 근데 다들 더블디 본다고 안 샀잖아요. 타이밍은 잘 안 맞아요. 개인은 못 맞춥니다. 그거를. 타이밍을 맞춘다고 하면 그 대부분이 네, 자기가 어렵죠. 평론가라고 생각해요. 실수요자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마치 있잖아요. 자기가 탁월한 마켓 타이머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우리가 2025년에 진짜 꼭 집을 사실 분들은 항상 고점 대비해서 가격이 어느 정도 빠져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네. 제가 9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아파트 실거래가 기준으로 전국이 86.5%, 수도권이 85%, 지방이 88.7%, 서울이 90% 좀 안 되는데 89.6%. 그럼 어때요? 그러면 고점이 2021년 10월이거든요. 네. 그때 대비해서 그러면은 그럼 평균 시세보다는 더 싸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서울은 90% 정도니까 고점 대비 10에서 20% 정도 싼 걸 사셔야지. 그러면은 수도권은 뭐 아까 85%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적어도 20% 이상 싼 걸 사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요사이 젊은 세대들이 임장크루, 임장족, 뭐 저는 이거 다리품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대찬성. 근데 이게 이제 부동산은 임장학문이라고 그래요. 모든 부동산은 뭐 첫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라고 그러잖아요. 현장에 가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가서 온몸으로 느끼라고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딱 집을 사러 갔는데 저기 내가 살면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아. 가슴 울렁거려. 그러면 집을 사시면 됩니다. 가격을 그만 보시고. 그 정도의 울렁거림 있으면. 네. 가슴이 떨리면 사시라는 거. 어때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실 때 제가 세 가지로 요약을 드릴게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켓 타이머보다는 결국은 가격 메리트에 좀 더 초점을 맞추라. 타이밍보다는 가격. 그래서 두 번째
다리품을 많이 팔아라고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상품을 팔아라고도 얘기하는데 이제 손으로 막 검색하는 거, 그다음에 다리품, 그다음에 머리품. 머리품은 좀 내가 보면은 한쪽으로 경도되지 않고 실수자 입장에서 좀 균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 말하거든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그다음에 꼭 내가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집을 꼭 사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부부가 일단은 의기투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편은 사지 말고 아내는 사자 그러면은 집사람 얘기 듣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사람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집값 사놓고 언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누구는 사자, 누구는 뭐 사지 말자 그러면 또 싸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서로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원망하지 않는다. 각서도 쓰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이거 보면 집 사가지고 보니 가격들이 좀 생각보다 부부싸움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이제 아무래도 내년 시장은 그렇게 박스권에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건 아무래도 그럼에도 이제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그런 요령을 좀 말씀하셨는데 좀 이렇게 집 사기 유리한 그런 시점은 언제쯤 오게 될까요?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에 조금은 약세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시점을 너무 따지지 말고 임장을 통해서 마음에 드는 물건을 사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너무 고르다 보면은 못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보통 요새 MZ 세대 분들은 그 엑셀 잘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지역을 좀 넓게 보셔야 돼. 그래서 동네는 한 10곳 정도. 내가 만약 여의도에 산다. 그러면은 뭐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에 보면은 뭐 여의도 지금 너무 비싸니까 뭐 신길동이나 뭐 아니면 뭐 신림동이나 그죠? 뭐 아니면은 뭐 당산동, 뭐 화곡동, 뭐 염창동, 뭐 서대문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동네를 한 10개 정도 잡는 거죠. 그다음에 아파트를 한 30개 정도 잡아야 돼요. 그래야 급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를 매기셔야 돼. 엑셀로 해서. 예. 그래서 만약에 보통 리커더 척도 보통 논문 쓸 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1점에서 한 저는 10점까지 봐도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은 뭐 역세권, 여기서는 보통 500m가 역세권이잖아요. 그럼 내 집이 한 200m다. 그러면 10점 만점 중에서 한 8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거잖아요. 아니야, 9점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뭐 200m면 그렇죠. 9점 정도. 그다음에 뭐 1000세대가 넘는다. 그러면 한 9점 정도. 그다음에 뭐 새 집이다. 그러면은 뭐 거기 또 당연히 뭐 10점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렇게 점수를 쫙 매겨 가지고 아파트를 30개 잡아 가지고 상위 한 5개 정도를 그죠? 이 골라서 현장 가시면 돼요. 막상 가보면은 그렇게 마음 보면은 뭐 이렇게 요새 1층이 싸다든 이렇게 많거든. 생각보다 싼 건데 뭐 비지떡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새는 주방비 이런 게 주방비 너무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옆집 맞아요. 네. 옆집 아재랑 둘이서 이 설거지하면서 대화한다는 거 주방부 이런 데도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고요. 가봐야겠네 진짜.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좀 맞다. 그래서 너무 책상에 앉아 있지 말고 그죠? 그러니까 책상에 앉아 있으면 자꾸 타이밍만 재잖아요. 네, 타이밍 재가지고 부자 된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의외로 이벤트가 많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그렇게 정리해놓고 진짜 좀 보면 막연하지 않고 자기가 좀 계속 가격 추이도 또 그 상위 아파트들을 그렇죠. 또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저는 낫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매물을 잡으려면은 이게 가만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좀 범위를 넓게 잡. 마치 제가 이제 붕어 낚시보다 그물 낚시하라고 많이 드리거든. 그물 낚시하려면 여러 군데 그물을 이렇게 펼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낫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자꾸 평론가적 이런 담론에 빠지지 말고 실천 가능한 사유를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공상 속에 고만 있고 집을 내가 꼭 사야 되겠다면은 그렇죠. 내가 그러면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지하는 방법은 뭐예요? 싸게 사는 거잖아요. 싸게 사면은 아마 충분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고점 대비해서 20% 정도 싸게 샀다 그러면은 굉장히 급매물로 산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집값 좀 빠지면 어때요? 관계 없잖아요. 그렇게 아마 시장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저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이제 집을 사실 때 또 고민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신축인데 입지가 좀 떨어진다. 근데 이제 구축인데 입지가 좋아. 요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아마 이거 의사결정 쉽지 않을걸요. 제가 을죽신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창시자이긴 하지만 맞아요. 얼어 죽어도 신축. 신축. 뭐 그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풍요로운 시절에 태어난 선진국 국민이라서 주거 만족도의 중급점이 높아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몸체크보다는 당장의 어떤 행복이 중요한 뭐 현재주의적 소비 경향도 있고, 그다음에 요새 커뮤니티 시설이 워낙 잘 돼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여러 가지 아파트가 진화하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신축을 선호하는 것은 맞는데, 저 같으면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외곽의 신축보다 저는 도심의 구축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뭐 입지가 깡패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은 아파트가 낡아가잖아요. 그러면은 건물값, 외곽의 건물값이 가치가 없잖아요. 땅값 싸다는 거죠. 뭐 그러면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도심의 낡은 아파트는 가격을 유지합니다. 땅값이 유지가 되니까. 예, 저는 그래서 오히려 외곽의 신축보다는 오히려 도심의 구축이 좀 낫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뭐 수리해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막상 이제 집을 고를 때 네네. 이게 한두 푼이 아니고 또 이게 또 다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통근거리도 또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통근거리가 가까운 데도 비싸. 여러 가지 또 감안해야 되고, 또 결혼하면은 요새는 다 맞벌이잖아요. 네. 그러면 애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택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아무래도 애기를 봐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뭐 시댁이나 아니면 친정집에서 가까운 곳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외곽이 될 수도 있고 도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네, 현실적인 고민이네요. 네. 막상 그렇게 되면은.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큰 틀로 보면은 우리가 뭐 신축의 도심에 그다음에 뭐 통근거리가 좋은 뭐 이런 걸 다 고려하면 되지만, 그게 아까 밸런스 게임처럼 그게 쉬운 게 아닌데, 다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만약에 결혼해서 아기를 갖는 사람 입장이라면은 결국은 이 보모를 가면 둘 거냐 말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기를 봐줄 수 있는 사람 쪽이라면은 뭐 친정집이나 아니면 시가 쪽에 좀 가까운 쪽에 저는 집을 창만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부동산은 재테크 이전에 살아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투자보다 필요가 더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외곽에 가서 구축을 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제약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필요는 모든 게 용서된다. 필요가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집을 살 때도 꼭 필요한가? 그리고 내가 다 알죠. 누가 뭐 도심의 신축 대단지에 누가 그치. 네. 뭐가 들어가고 싶은데 돈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현실적인 육아 문제라 이런 제약 요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면 저는 괜찮다. 이런 말씀 꼭 좀 드리고요. 뭐 신축, 입지 다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 사정에 맞는 그런 집을 이제 고르는 게 우선이 돼야 된다. 다만 이제 구축에 들어갈 때 제가 좀 주의할 거는 이게 좀 대단지 중심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축일 때 300가구 이하 구축은 거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구축을 뭐 당연히 뭐 시설이 안 좋다는 거 다 알잖아요. 알고 들어가는 건데 이왕 들어가시려면 좀 대단지 중심으로 좀 층가구 이상 대단지 중심으로 좀 들어가는 걸 말씀드리고, 신축은 뭐 약간 소규모라도 버티는데 약간 낡으면은 더 이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죠. 또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이제 당장 집을 좀 미뤄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전월세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전세 가격도 좀 오르고 또 전세 대출도 규제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걱정도 되실 것 같은데, 전세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전세는 2025년에 대체적으로 조금은 오름세로 봅니다. 그거는
세 가지 요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일단은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 전세는 당장 입주 물량이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 금리를 낮추면 어때요? 기준금리를 낮추면은 고정금리는 딱딱딱 안 떨어지지만 변동금리는 좀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겠죠. 전세는 변동금리잖아요. 그러면은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고가 전세를 구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효 수요가 더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마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대출 규제 때문에. 그리고 집값이 크게 오르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전세 시장은 매매보다는 조금 더 오를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전세 역시 저는 크게 오르기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 간의 역학관계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전체 시장의 테두리로 볼 거냐. 전세하고 매매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가 거래 안 되면 전세도 거래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이사 가는 사람이 서로 다 맞물려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025년에 전세값이 일부 오른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르기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다만 전세의 그 DSR 있잖아요. 그걸 하면은 더 못 오르죠. 근데 그건 약간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뭐 도입될 가능성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만 내년에 대출 규제를 좀 심하게 하면은 갭투자 바람이 약간 불 수는 있어요. 옛날처럼 강하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10월 국민은행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가 비율을 보면요, 서울이 53.9%입니다. 우리가 2023년 4월에 50.8%에 비하면은 약 3%포인트 정도 올라간 거죠. 그죠? 역대 평균보다 낮아 이게요. 특히 우리가 이제 갭 투자 바람이 심하게 불 때가 언제냐면 2016년이거든요. 이때 6월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75.1%였어요.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요새 갭 투자 안 하고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정주 공간으로서 집 사는 어떤 수요가 많다는 걸 확실히 좀 볼 수가 있죠. 지금은 갭 투자를 잘 안 해요. 갭 투자 서울에서 갭 투자 비중이 한 30%대밖에 안 돼요. 옛날에 높았을 때는 60% 넘어갔죠. 근데 다만 내년에 대출 규제가 좀 더 이제 본격화되고 또 그리고 전세가 비율이 그러면 약간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갭 투자 바람이 좀 불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60% 좀 넘어야 되는데 지금 여전히 뭐 54%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면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문제도 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이제 공급 부족에 따라서 이제 당장 좀 단기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거는 전세 시장에 일단 영향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매매 시장은 이게 잠복해 있는 거죠. 2025년부터 이제 입주 물량이 줄고 2026년, 2027년까지 아마 3년 동안 공급에 좀 공백이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이제 보는 건데, 근데 이게 항상 이게 시장이 분출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처럼 집값이 더 빠질지 모른다. 그러고 더블딥, 데드캣 바운스, 뭐 그런 약간 수요자들이 심리가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는 이게 공급 부족 불안 심리라는 게 발동이 안 됩니다. 이게 언제 발동이 되느냐? 집값이 약간 꿈틀거릴 때, 올 3월, 4월 때처럼 갑자기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약간 비연속적인 어떤 그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2025년에도 공급 부족 불안 심리가 이제 팽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그게 항시 나타나지는 않는다. 뭔가 계기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은 왜 이 공급 절벽이라는 게 이게 무서운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지금 아파트가 1,632만 채 정도가 됩니다. 전체 전국에. 네, 1,632만 채 정도가 되는데 1,600만 채 정도 보면 돼요. 근데 한 해 만약에 35만 가구, 30만 가구 정도 입주하면은 얼마 정도의 퍼센트지가 2.5%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느 날은 그러면 2.7% 됐다가 집값이 빠지고 어느 날 보면 2.3% 됐다고 집값이 오른다는 게 말이 돼요? 전체 재고 대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스톡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량에 비해서 새로 들어온 유량이 얼마 안 되잖아요. 플로우가. 근데 그게 맞을 수는 있죠. 요새는. 바로 얼죽신 문화 때문에. 얼어지고도 신축. 그러니까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면은 입주 물량에 따른 시장의 변동성, 민감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급 질병이 무섭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5만 가구를 이번에 짓겠다고 공급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주택시장 안정은 신규 공급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어떤 그런 현실적인 바로 주택시장의 소비자들의 취향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것도 얼죽신에 관련된 그렇죠. 얼죽신 문화하고 이 공급하고 맞물려 있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무주택자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제 유주택자분들도 갈아타기를 항상 고민할 텐데 갈아타기를 할 때 좀 조언해 주신 부분. 제가 갈아타기에 대해서는 전공입니다. 갈아타기 5개명, 5개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팔고 사라. 이 선매도 후매수 원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단지에서 대단지로 갈 때는 그나마 먼저 사고 나중에 팔아도 3년 안에 팔면 되거든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라든지 뭐 양도세 중과가 없으니까 충분히 저는 확률을 본다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비인기 지역에서 인기적으로 갈아탈 때 혹은 비인기 지역에서 비인기적으로 갈아타게 할 때 아니면 빌라나 단독주택에서 아파트로 갈아탈 때 이때는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히 전세를 놨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전세 만기 때 그때 가서 팔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세입자가 만약에 계약갱 청구권을 요구하면 어떡할 거예요? 3년을 못 팝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지키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그 갈아타기 할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안 돼 아예. 왜냐하면은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금 뭐 많잖아요. 뭐 강남 압구정, 뭐 대치, 뭐 그렇죠. 청담, 삼성동, 뭐 잠실, 뭐 여의도, 목동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목동집을 샀어요.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종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 종로구 집을 팔고 그럼 목동으로 가야 되는데 목동집을 샀어요. 그러면 이 허가 원래는 안 납니다. 근데 1년 안에 이걸 판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나는 거예요. 종로집을 못 팔면 어떡해? 그러면 그 이 산집이 있잖아요. 그 토지 가액이라고 있어요. 재건축의 토지죠. 토지가 그럼 토지가 10% 매년 이행 강제금을 때려요. 못 버팁니다. 그래서 반드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갈아타기 하실 때는 팔고 사시라. 두 번째, 제가 타이밍 재지 말라는 얘기를 자주 드리는데 타이밍을 재지 마라. 우리 옛날에 부모 세대가 인천에서 수원으로 이사 갈 때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돈 받아다가 갔겠죠. 그러면 인천 집이 더 오른다고 해서 뭐 그 세 주고 안 옮겼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저는 좀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잔머리 안 굴리는 게 더 좋아요. 오전 10시에 이제 매도 자로부터 10% 정도의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갖다다가 오후 2시에 가서 계약하셔야 된다고. 열흘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냐면은 시장은 나보다 똑똑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일이 갑자기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매수할 때 계약이 불발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할래 그러면? 나는 지금 팔았는데 요 가면 안 판대. 갑자기 5천만 원 올리달래. 1억 올리달래. 그럼 어때요? 그럼 못 사는 거죠. 그럼 중간 붕 떠버리잖아요. 이럴 경우 대비해서 후보 물건 한두 개 정도는 미리 탐색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경험적으로 경험한 분들만 알 수 있는. 그다음에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건데, 자 보십시다. 내가 옮기려는 것은 내가 살려는 물건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거주하는 곳이 더 좋은 거예요. 살려는 게. 그럼 욕심을 내려놔야죠. 하겠죠. 그러면은 매수자 입장에서는 교섭력이 강하지 않아요. 중하급지 내 물건을 비싸게 팔고 상급지를 싸게 산다는 거는 이거는 비현실적이에요. 약간 도둑놈 심판.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옮길 때는 조금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싸게 팔고 싸게 산다는 생각도 나쁘지 않죠. 아시겠죠? 그다음에 대출도 알아보셔야 되죠. 대출 안 나와가지고 계약 못 하신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것도 갖고 머리만 아파 쉽지가 않아. 네. 그러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좋은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가긴 가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럼 만약에 팔고 나서 내가 옛날 집이 더 오르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내 자신이 또 그 판단 실수에 따르는 고통을 겪잖아요. 우울증 걸립니다. 그리고 취득세나 요새 중개수수료, 양도세 이것도 부담이 만만찮아요. 요새 집안을 옮기면 뭐 1, 2억은 그냥 뭐 길바닥에 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래? 그래서 제가 전세 놓고 전세 가라. 이게 전세 갈아타기는 주거의 수평 이동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의사결정에 좀 장애 증상이 강하신 분들, 초보자일수록 이런 목돈이 오가는 매매를 최소화하는 것도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니다. 네. 실수를 어떻게 보면은 실수에 따른 후회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5가지 원칙만 좀 잘 지키면 네. 좀 성공적인 갈아타기를 할 수 있겠네요. 네.